너 오늘부터 이 집에서 나가. 우리 이혼해. 현수가 제 여행 가방을 거실 한가운데 내던지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퇴근하고 막 집에 도착한 참이었습니다. 코트도 벗기 전이었어요. 여보, 무슨 소리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팔짱을 낀 채 소파에 기대어 서서 저를 차갑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현관문 쪽에서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다 얘기했어? 나 들어가도 돼?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리더니 낯선 여자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제가 평생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고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멍한 눈으로 둘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저 누구시죠? 제가 겨우 물었을 때 그 여자는 제 위아래를 훑어보며 비웃듯 웃었습니다. 저요? 이제 이 집 안주인 될 사람인데요. 오빠, 내 방은 어디야?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제 침실 쪽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마치 이미 여기가 자기 집인 것처럼요. 그제야 소파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비죽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러게 처음부터 얘처럼 궁상맞은 애 말고 쟤 같은 애랑 했어야지. 현수야, 이제야 사람 좀 쓰겠다. 진작 정리할 걸 왜 이제야.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도장 챙겨놨지? 그럼 등본이랑 같이 여기에 있다. 시어머니는 제 도장이랑 서류를 흔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제 인감 도장이었습니다. 언제 가져간 건지도 몰랐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도장은 왜 어머니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현수는 시계를 보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빨리 나가줘. 오늘 중으로 정리해야 돼. 정리라니, 우린 부부잖아요. 결혼한 지 3년이나 됐는데 갑자기 무슨. 그때 내연녀가 낄낄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3년이요? 오빠랑 저는 2년 넘게 만났는걸요. 계산해보면 언니가 신혼 때부터 우리 오빠는 제 거였던 거네요.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혼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계획이었다는 거요. 제가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퇴근하고 밤늦게까지 현수 회사 서류를 정리해주던 그 시간들에 이 사람은 이미 다른 여자와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보, 아니, 현수 씨,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당신 사업 시작할 때 내가 친정집 담보 잡아준 거 알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평생 모은 집인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건 투자지. 당연히 이혼하고 나면 다 정리될 거야. 내 걱정은 하지 마. 정리라는 말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정리가? 곧 알게 될 거야. 일단 오늘은 나가줘. 짐은 내일 보내줄게. 현수는 더 이상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듯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내연녀는 제 침실로 들어가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이 침대 바꿀 거지? 이거 너무 촌스러운데. 우리 이태리 가구 들릴 거잖아. 제가 결혼할 때 부모님이 사주신 침대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생각만 들었습니다. 아, 나는 이 사람들에게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냥 돈이었구나. 며칠 전만 해도 시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내가 담보까지 잡아줘서 우리 현수가 사람 됐다. 평생 잊지 않겠다. 그 말에 저는 진심을 믿었지요. 친정 부모님을 설득해서 집 담보를 잡아주고 제 통장에 있던 전 재산 8천만 원까지
현수 사업 자금으로 넣어줬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조금 자리 잡고 남편이 투자자들과 웃고 다니기 시작하자 시어머니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갈치조림, 된장찌개, 나물 3가지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제가 가져간 반찬통을 식탁 위에 올리자마자 시어머니는 뚜껑을 열어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우, 냄새. 내 친정 스타일 음식은 여기 안 맞아. 시어머니는 그 반찬들을 그대로 들고 일어나더니 싱크대 옆 쓰레기통에 턱 털어 넣었습니다. 제가 밤새워 손질한 갈치가 음식물 쓰레기 위로 떨어졌습니다. 개밥도 이런 건 안 줘. 치워. 저는 얼어붙은 채 서 있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그거 제가 밤새워 만든 건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밤새울 시간 있으면 돈이나 더 벌지. 내가 뭘 했다고 이 집에서 대접받을 줄 알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울면 또 예민하다, 신경질적이다 소리를 들을 게 뻔했으니까요. 며칠 뒤 제가 힘들게 모아 산 결혼 반지랑 금목걸이가 보이지 않아서 온 집을 뒤졌습니다. 어머니께 물려받은 금팔찌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여보, 내 반지 못 봤어요? 분명히 화장대 서랍에 뒀는데. 제가 물었을 때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들이밀었습니다. 중고 거래 내역이 떠 있었습니다. 아, 그거 내가 우리 집에 들어와 살면서 낀 거잖아. 현수 돈으로 산 거니까 우리 집 물건이지. 거기엔 제 반지, 목걸이, 금팔찌, 명품 가방 사진과 함께 일괄 판매 완료 850만 원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금팔찌는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건데. 그래서 어차피 내가 쓸 것도 아니잖아. 우리 현수 사업 자금에 보탰으니 감사하게 생각해.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말하며 거래 대금이 찍힌 통장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850만 원은 이미 현수 계좌로 송금된 뒤였습니다. 그 순간 제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로 취급받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그저 돈줄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떨리는 손으로 제 손목에 채워주시던 그 금팔찌. 우리 딸 힘들 때 이거라도 팔아서 써.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는데 그 소중한 것마저 제 손으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항상 고개를 숙이고 눈치를 보고 미안하다는 말만 달고 사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현수의 귀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사준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달콤하고 자극적인 여자 향수 냄새였습니다. 밤 11시, 12시는 기본이고 새벽 2시에 들어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와이셔츠 깃에는 붉은 립스틱 자국이 묻어 있었고 명함 주머니에서는 고급 호텔 주차권이 나왔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수는 TV만 보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회사 때문에 바쁜 거 안 보여? 내가 이해를 못해서 문제지. 그래도 연락은 좀 걱정돼서요. 제가 말끝을 흐리자 그는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내가 예민해서 문제야. 아무 일도 아닌 걸 가지고 싸움을 만들어. 마치 모든 문제가 제 탓인 것처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정신을 쥐어짜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예민한 사람인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와이셔츠를 빨래하다가 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가 나왔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2인 디너 세트,
38만 원. 그날 현수는 제게 회사에서 도시락 먹었다고 말했었습니다. 여보, 이 영수증이. 제가 영수증을 들이밀자 현수는 짜증스럽게 낚아챘습니다. 그거 거래처 사장이랑 먹은 거야. 왜 장부 검사하려고? 아니에요. 그냥 뭐 의심하는 거지. 내가 돈 벌어오는데도 고맙다는 소리는 못할 망정 이렇게 따지고 들고 당신 때문에 집에 오기 싫어.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미안해졌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제 감각은 무뎌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수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휴대폰에 메시지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카톡 사랑둥이. 평소라면 안 봤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손이 저절로 화면을 눌렀습니다. 메시지가 열렸습니다. 오빠 언니랑 쓰던 침대에서 우리 찍은 거야. 민망해서 나만 간직하려 했는데 너무 잘 나와서 보내. 우리 집 구조 언니가 만들어 놓은 거지만 이제 우리 것 같지? 다음엔 발리 가자. 내가 찾아본 리조트 있어.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클릭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침대, 벽지, 커튼, 침대 옆 스탠드 모두 제가 결혼 준비하면서 몇 달 동안 고르고 골라 선택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위에 웃고 있는 현수와 그 여자. 두 사람은 제가 정성껏 만든 공간에서 제가 빨아놓은 침대 시트 위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위로 스크롤하자 더 많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제주도 여행 사진, 호텔 침대 사진,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들. 날짜를 보니 현수가 출장 간다고 했던 날들이었습니다. 그중 하나의 대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빠 언니는 언제 정리해? 빨리 우리 집 구하고 싶어. 조금만 기다려. 장모집 담보대출 다 빼내고 처리할게. 걔는 순진해서 눈치도 못 채.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뭐해? 샤워를 마치고 나온 현수가 물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보고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 내 폰 봤어? 제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쳤나? 남의 폰을 마음대로 봐? 현수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화를 냈습니다. 불륜을 들킨 사람이 아니라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한 피해자처럼 굴었습니다. 여보, 그 사진은 뭐예요? 그 여자는 누구고? 사진? 아, 그거 회사 직원이야. 농담으로 주고받은 거고. 농담이요? 우리 침대에서 찍은 사진이. 야, 지금 정신 나갔어? 그게 무슨 우리 침대야. 그냥 비슷하게 생긴 거지. 현수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벽지 패턴, 제가 직접 고른 커튼, 침대 옆 스탠드의 흠집까지 똑같았습니다. 당신 요즘 정말 이상해. 자꾸 의심하고 따지고 혹시 우울증 아냐? 병원 가봐. 결국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서 혼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엔 같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이미 나를 아내가 아니라 발판으로만 보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는 그 발판마저 걷어차려 하는구나. 며칠 뒤 엄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얘야, 엄마가 조금 쓰러져서 병원에 좀 와줄 수 있겠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평생 약한 소리 한 번 안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날따라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급히 외투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응급실에 실려갔대요. 나 병원 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아주 그냥 친정 타령이야. 내가 거기 딸이지 우리 집 며느리냐? 새벽부터 집안 분위기 흐리고 현수는 전화기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큰일 아니겠지. 구급차도 요즘은 다 과장해서 불러. 아침 되면 가도 돼. 하지만 엄마 목소리가 너무 그만해. 내가 가봤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병원비나 나오면 또 우리한테 손 벌릴 거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엄마가 쓰러지셨는데 남편에게서 나온 말은 걱정이 아니라 돈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계신 엄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왔니, 미안하다. 새벽에 깨워서 의사 선생님은 당뇨 합병증이라고 했습니다. 꾸준히 관리를 안 하시면 위험할 수 있다고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입원비가 얼마나 될까요? 2주 정도면 한 3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300만 원. 제 통장엔 현수 사업 자금으로 다 넣어줘서 남은 게 거의 없었습니다. 급여 통장에 8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조심스럽게 현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 입원비가 필요해서 조금만 도와줄 수 있으면. 현수는 비웃었습니다. 우린 곧 이혼할 건데 왜 우리 돈을 내 엄마한테 써야 돼? 내 친정일은 내가 알아서 해. 그 말은 저를 한 번 더 무너뜨렸습니다. 친정집 담보로 3억을 빌려줬고 제 전 재산 8천만 원을 현수 사업에 넣어줬는데 엄마 병원비 300만 원은 안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제 급여라도 제가 쓸 수 있게 해주세요. 내 급여? 그것도 집안 생활비로 들어가는 거잖아. 시어머니 용돈, 공과금 다 거기서 나가는데 제 월급 280만 원은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제 손으로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두 시어머니가 관리한다며 통장을 빼앗아 갔었습니다. 결국 저는 회사 동료에게 머리를 숙이고 돈을 빌렸습니다. 며칠 뒤 친정 근처 이웃 아주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 내 시어머니랑 남편이 집에 와서 사진 찍고 갔어. 곧 이 집도 은행으로 넘어갈 거니 미리 봐두라면서 웃더라.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서 핸드폰을 붙잡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네, 우리 집에요? 응. 방도 발로 차보고 이런 집도 담보는 잡히네. 동네는 별로지만 땅값은 쓸만하네 이러면서 계산기 두드리고 옆집 아저씨가 뭐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곧 내 집 될 건데 왜요? 그러더라.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급히 친정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현관문에는 낯선 발자국이 찍혀 있었고 마당에는 담배꽁초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엄마 방 서랍이 뒤져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등기권리증을 보관하던 곳이었습니다. 다행히 서류는 그대로 있었지만 서류 옆에 메모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필체였습니다. 대출 가능액 2억 8천, 1차 1억 5천 완료, 2차 진행 예정.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 친정을, 제 부모님이 평생 모은 집을 그냥 숫자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ATM처럼요. 그날 밤 병원에 입원해 계신 엄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주름진 손으로 제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혹시 집이 위험한 거 아니니? 아니에요, 엄마. 걱정 마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엄마가 평생 일궈온 집이, 제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그 집이 현수와 시어머니 손에 넘어갈 거란 거리요. 그때 제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뜨겁고 차가운 분노였습니다. 며칠 뒤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추가 담보대출 심사건으로 확인 전화드렸습니다. 추가요?
저는 아무것도 신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고객님 명의로 접수되어 있는데요. 혹시 본인이 신청하신 게 맞으신가요? 제 명의요? 제가 뭘 신청했다는 건가요? 장모님 명의 주택담보로 2억 8천만 원 추가 대출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대출자는 배우자분이신 이연수 씨로 되어 있고요. 머리가 망치로 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죠? 이미 1차로 1억 5천만 원이 실행되었고 2차 1억 3천만 원이 심사 중입니다. 배우자 동의서에 고객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서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인감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그 도장 잠깐만요. 저 그거 동의한 적 없어요. 제 도장을 누가 마음대로 내.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모든 게 완비되어 있는데요. 배우자 동의서, 인감증명서, 주택 소유자 동의서까지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집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수는 회사, 시어머니는 외출 중이었습니다. 급히 현수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평소엔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했던 곳이었습니다. 서류함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회사 서류들, 두 번째 서랍 계약서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엔 이미 인감증명서, 담보설정 서류, 대출 약정서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동의서에는 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필체는 시어머니 것이었습니다. 더 깊이 뒤지자 통장 사본들이 나왔습니다. 매달 수백만 원씩 송금된 내역들, 강민지, 그 내연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옆엔 더 충격적인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성형외과 수술 동의서, 마이너스 환자명 강민지, 보호자 이연수, 신라호텔 스위트룸 영수증, 마이너스 투숙객 이연수, 강민지 발리 리조트 예약 확인서, 마이너스 예약자 이연수, 제가 야근하고 시어머니 눈치 보고 친정 부모님 걱정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을 때 이 사람은 다른 여자와 호텔을 다니고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성형수술비를 대주고 있었던 겁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휴대폰을 꺼내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한 장, 증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노트북을 발견했습니다. 켜보니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현수 생일 틀렸습니다. 시어머니 생일 틀렸습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강민지 생일 1994년 4월 17일 417 화면이 열렸습니다. 바탕화면에는 민지라는 폴더가 있었습니다. 클릭했습니다. 수백 장의 사진들, 호텔에서 찍은 사진, 제주도 여행 사진, 침대에서 찍은 사진들, 제가 출장 간 사이 야근한다고 한 날들의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백업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대화 내용을 스크롤하던 손이 멈췄습니다. 현수 사업 파트너. 박 이사 장모집 담보는 다 뽑았고 이제 와이프 정리만 하면 새 투자자랑 크게 갈 수 있어. 민지 아빠가 부동산 회사 사장이라서 건물 매입 쪽으로 사업 확장 가능할 것 같아. 박 이사 이혼 조건은 현수 재산 분할. 키읔키읔 얘 이름으로 된 재산 하나도 없어. 다 내 명이고. 회사도 내 거 담보 잡힌 집은 어차피 은행 거 될 거고 깔끔하게 정리 가능. 박 이사 키읔키읔. 야, 너 진짜 나쁜 놈이다. 현수 비즈니스야. 비즈니스 감정 섞으면 손해야. 그 순간 공기가 목구멍을 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이상하게도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움직여 모든 대화 내용을 캡처했습니다. 사진 폴더를 USB에 복사했습니다. 이메일로도 제 계정에 전송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동안 제 눈물은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수야, 왔니?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노트북을 끄고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너 집에 있었어? 청소는 했어? 네, 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눈물이 났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왕 여기까지 온 거. 이제는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당신들이 날 이용한 만큼 나도 이제 준비할 거야. 당신들이 만든 게임의 규칙대로 끝까지 가보자고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선 현수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현수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를 만들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현수는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고 출근했습니다. 어젯밤 침대 사진을 본 것도 대출 서류를 발견한 것도 모른 채로요. 저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게 갠 하늘이 보였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야. 먼저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은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제가 수집한 증거들이 있는데요. 이걸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변호사는 USB를 받아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카카오톡 캡처, 송금 내역, 호텔 영수증, 침대 사진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불륜의 증거가 명확하고 재산 은닉과 횡령 정황도 보이네요. 특히 이 카톡 내용 와이프 정리라는 표현은 악의적 이혼 의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예요. 그럼 친정집 담보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동의 없이 이루어진 담보 설정이라면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이 필요한데 혹시 녹취나 증언이 있으신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먼저 증거를 더 확보하시는 게 좋겠어요. 특히 회사 자금 흐름을 파악하시면 더 유리합니다. 회사 자금 흐름. 저는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현수 회사 회계팀 과장 김태수 씨. 1년 전 회사 창립 기념일 때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술에 취해 이렇게 말했었죠. 사모님, 대표님은 정말 운이 좋으세요. 사모님 같은 분이 옆에 계셔서요.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김태수 과장을 만났습니다. 과장님,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사모님. 무슨 일이신지. 복도 끝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대표님이 회사 돈을 사적으로 쓰신 내역이 있을까요? 김태수 과장은 저를 잠깐 쳐다보더니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사모님, 사실 저도 양심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 제가 먼저 연락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수십 장의 서류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회사 법인카드로 내연녀분한테 쓴 내역들이 있어요. 성형외과 1,800만 원, 명품 구매 3,200만 원, 호텔 숙박 860만 원 전부 회사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서류를 넘길수록 손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건 더 심각한데요. 대표님이 투자금 중 일부를 개인 계좌로 빼돌린 내역입니다. 총 4억 2천만 원이에요. 4억이나요? 네. 투자자들한테는 개발비라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대표님 개인 계좌와 내연녀 계좌로 분산 입금됐습니다. 저 이거 언제 터질지 몰라서 따로 모아놨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김태수 과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모님, 이 회사 진짜 세운 사람이 누군지 우리 직원들은 다 알아요.
사모님이 담보 잡고 사모님 돈 넣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대표님은 우릴 모아놓고 내가 맨 땅에서 일궈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화가 났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참았습니다. 이거 혹시 저한테 복사본 주실 수 있을까요? 이미 준비했습니다. USB에 다 담아왔어요. 그리고 사모님,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뭔가요? 지분 구조상 사모님이 실질적 최대 출자자예요. 서류상으론 대표님 명의지만 투자금 출처를 따지면 사모님 쪽 자본 비율이 65%입니다. 법적으로 대표 해임을 요구할 수 있어요. 머리가 번쩍했습니다. 다음은 투자자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꺼내 연락했습니다. 현수 회사에 7억을 투자한 박재훈 대표였습니다.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대표님, 급하게 뵙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회사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날 조용한 회의실에서 박재훈 대표와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준비한 서류를 펼쳤습니다. 대표님이 약속했던 개발비를 빼돌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돈은 여기 보시는 내연녀 계좌로 나갔고요. 박재훈 대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네, 회계팀에서 받은 원본 자료입니다. 총 4억 2천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서류를 넘기던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런 건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공금 횡령이기도 하고요. 그는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곧 외부 감사 넣겠습니다. 그리고 지분 구조에 따라 대표 해임도 가능해요. 지분이요? 사모님 모르셨어요? 장모님 집 담보로 들어온 자금, 사모님 개인 투자금 합치면 실질적으로 사모님이 이 회사 최대주주세요. 사모님이 동의 안 하면 이 회사 한 발짝도 못 움직입니다. 그 순간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이 회사의 가장 큰 출자자라고요?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현수는 제게 넌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뭘 했다고 대접받으려 하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이 회사를 세운 건 저였습니다. 제 돈, 제 부모님 집, 제 희생으로 만들어진 회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 손으로 무너뜨리는 것도 이상할 게 없겠죠. 휴대폰을 들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준비됐어요.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현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집에서 꼭 할 얘기가 있어요. 어머니도 함께 계셨으면 좋겠어요. 현수는 간단하게 답장했습니다. 알았어. 어차피 우리도 할 얘기 있었어. 그날 저녁 거실 테이블에 현수, 시어머니, 그리고 뻔뻔하게도 내연녀 강민지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지는 제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손톱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또 울고 불고 하려고 불렀냐? 이혼 서류는 이미 준비돼 있으니까 도장만 찍으면 돼. 시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그래, 우리도 바쁘니까 쓸데없는 소리 말고 빨리 정리하자. 위자료? 하나도 없어. 내가 뭘 해줬다고.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니요, 이제 울 일은 끝났어요. 오늘은 당신들 일 얘기하려고요. 노트북 화면을 켰습니다. 첫 번째로 띄운 건 회계장부 복사본이었습니다. 이건 회사 공금 횡령 내역입니다. 법인카드로 내연녀에게 쓴 돈만 5,800만 원, 투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금액 4억 2천만 원. 투자자분께도 이미 다 전달했고요. 현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해? 회계팀 김태수 과장님이 주셨어요. 양심 때문에 고민하다가 저한테 연락하시더라고요.
그 새끼가 감히. 현수가 벌떡 일어났지만 저는 차분하게 계속했습니다. 두 번째는 내연녀와 호텔에서 찍은 사진들, 그리고 회사 기밀 문서가 오간 카카오톡입니다. 화면에는 침대에서 찍은 사진들이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강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카톡 대화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현수, 이 투자 자료 너만 보게. 우리 얘기야. 다음 프로젝트 땅 매입하면 너네 아빠 회사랑 계약할게. 강민지 오빠 최고. 그럼 나도 우리 회사 이사시켜줘. 투자 기밀을 유출한 증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2년이 어디 가정을 이 지경으로 만드니? 남편 휴대폰을 몰래 봐?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가정을 이 지경으로 만든 건 어머니와 아드님이시죠. 그리고 이건 몰래 본 게 아니에요. 법적 증거 수집이에요. 화면을 넘겼습니다. 다음은 친정집 담보대출 서류였습니다. 세 번째, 제 동의 없이 친정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서류입니다. 제 인감을 위조해서 2억 8천만 원을 빼낸 증거예요. 위조라니? 내가 도장 줬잖아. 시어머니가 발끈했지만 저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 현수야, 얘 도장 어디 뒀더라? 아, 여기 있네. 이거로 서류 처리하면 되겠다. 현수 목소리. 조심해. 나중에 문제되면 안 돼. 시어머니 괜찮아. 어차피 며느리 거 쓰는 게 뭐가 문제야. 가족인데. 며칠 전 집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뒀던 게 중요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이건 언제? 지난주 화요일 제가 출근한 사이 어머니와 현수 씨가 나눈 대화입니다. 명백한 사문서 위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한 장의 공문을 꺼냈습니다. 이건 투자자들이 보낸 통보예요. 외부 감사 착수, 대표 직무 정지, 그리고 주주총회를 통한 대표 회의 만건 상정. 현수가 벌떡 일어나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감히 내 회사에서? 제가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최대 출자자로서 투자자들과 함께 요청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다시 넘겼습니다. 지분 구조표가 나타났습니다. 현수 씨 명의 지분 35%, 박재훈 대표 투자금 30%, 그리고 제 친정 담보 자금과 제 개인 투자금을 합치면 65%입니다. 법적으로 제가 이 회사의 최대 주주예요. 말도 안 돼. 회사는 내 명의야. 명의는 당신 거지만 돈은 제 거예요. 변호사 3분, 회계사와 함께 검토한 결과입니다. 이미 법원에 지분 확인 소송도 제기했고요. 테이블 위에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건 형사 고소장이에요. 공금 횡령, 배임, 사문서 위조, 사기죄로 현수 씨와 어머니를 고소합니다. 그 순간 현수의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쳤어. 넌 완전히 미쳤어. 미친 게 아니에요. 정신을 차린 거죠. 강민지가 벌떡 일어나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오빠, 나 먼저 갈게. 이런 거 나랑 상관없잖아. 앉으세요, 강민지 씨. 제 목소리에 강민지가 움찔했습니다. 당신도 공범이에요. 회사 기밀 유출, 횡령 공모죄로 함께 고소 대상입니다. 저기 문 밖에 경찰분들이 와 계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지는 그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팔을 붙들고 애원했습니다. 얘야, 우리가 잘못했다. 그냥 그만하자. 응? 다 돌려줄게. 집도 돌려주고 돈도 갚을게. 저는 그 손을 천천히 뿌리쳤습니다. 이제 그만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어요. 어머니. 법이 판단할 겁니다. 현수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제발 회사만은 내가 5년 동안 키운 회사야.
5년이요? 제 3년은 계산 안 하시나요?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 싸고 밤 12시까지 서류 정리해주고 부모님 집까지 담보 잡아준 그 시간들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신, 이제 대표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거예요. 아니, 그것보다 먼저 경찰 조사부터 받으셔야겠네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탁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년 동안 저를 짓눌렀던 무게, 죄책감, 자책, 두려움.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강남경찰서로 출석하세요. 고소장은 이미 접수됐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참, 그리고 이혼 서류요. 제 변호사가 정리해서 보낼 겁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서도 함께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현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후회할 거야.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후회는 당신이 하세요. 저는 이미 충분히 했으니까요. 문을 닫는 순간 차가운 복도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쉬는 것 같았습니다. 3개월 후 법원 복도는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이현수, 입장하십시오. 법정 문이 열리고 현수가 들어왔습니다. 한때 명품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걷던 그 사람은 이제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구겨진 셔츠, 떨어진 어깨.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이현수는 배우자 명의를 도용하여 담보대출 2억 8천만 원을 불법으로 취득하였고 회사 공금 4억 2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현수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또한 불륜관계를 지속하며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책임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시어머니가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산분할의 건 원고의 실질적 출자 비율을 고려하여 피고 명예회사 지분 65%와 부동산, 차량을 원고에게 귀속시킨다. 현수가 벌떡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판장님, 그건 너무... 조용히 하십시오. 피고는 원고의 재산을 악의적으로 유용하였고 이는 사기적 방법에 해당합니다. 형사상으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나 3년간 집행유예로 한다. 방망이 소리가 울렸습니다. 복도로 나오는데 현수가 뒤쫓아왔습니다. 너 만족하냐? 사람 인생 이렇게 망쳐놓고. 저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당신 인생은 처음부터 당신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저는 그저 진실을 밝혔을 뿐이에요. 우리 회사 내가 5년 동안 키운 회사를 내가 제 돈으로 만든 회사예요. 제 부모님 집 담보로, 제 전 재산으로, 제 3년의 시간으로 만든 거죠. 이제야 주인한테 돌아온 거예요. 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수 회사는 대표 해임 이후 경영권 분쟁으로 투자자들이 손을 떼면서 사실상 문을 닫았습니다. 직원들은 제가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후 다른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강민지는 회사 기밀 유출과 횡령 방조 혐의로 벌금 3천만 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가 다니던 회사에서는 즉시 해고되었고 SNS에는 그녀의 실명과 사진이 퍼지며 전문 내연녀라는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문서 위조 방조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동네 이웃들에게 소문이 퍼져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도 수군거림을 견디지 못해 집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정집 앞에서 사진을 찍고 곧 내 거라고 자랑하던 모습이 동네에 알려지면서 시어머니는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였습니다. 친정집 담보는 완전히 해제되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담보 설정이 모두 해지되었고 법원 판결에 따라 피고인 측에 구상권이 청구되었습니다. 고객님께서 부담하실 금액은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엄마는 많이 회복하셨지만 아직 입원 중이셨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요.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우리 딸 고생했다. 엄마 집까지 지켜줘서. 엄마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죠. 엄마가 평생 일궈온 거잖아요.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는 날이 왔습니다. 구청 가족관계 등록과 현수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너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 이렇게 안 됐어. 저는 그 말을 조용히 잘랐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인생은 처음부터 당신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저를 이용하고 부모님을 속이고 회사 돈을 빼돌린 건 전부 당신 선택이었어요. 도장을 찍었습니다. 또 3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오는데 겨울 끝자락의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태수 과장이었습니다. 사모님, 아니, 이제 대표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회사 정리건으로 상의 드릴 게 있어서요. 네, 과장님. 내일 사무실에서 뵐까요? 회사는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남은 자산을 정리한 후 문을 닫을 예정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작은 카페를 열 생각이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는 조용한 동네에 햇살 잘 드는 곳에요. 몇 주 후 엄마가 퇴원하셨습니다. 우리 딸, 이제 뭐 할 거니? 엄마, 저 카페 할까 해요. 엄마랑 같이. 카페? 네. 아침엔 빵 굽고, 낮엔 손님 맞이하고, 조용하고 예쁜 카페요. 엄마는 제 손을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래, 우리 딸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제는 3개월 뒤 작은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상호는 봄날이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찾아온 봄처럼 제 인생에도 새로운 계절이 시작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첫날 김태수 전 과장이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과장님도 이제 대표님 그만 부르세요. 그냥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다른 전 직원들도 찾아왔습니다. 모두들 새로운 직장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카페는 조용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손님들은 많지 않았지만 하나하나가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고 제 힘으로 제 삶을 지켜내며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악몽을 꾸기도 했습니다. 현수가, 시어머니가, 그 집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제 옆엔 엄마가 계셨고 창밖엔 햇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울 속 제 얼굴엔 이제 미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자 손님이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좀 앉아 있어도 될까요? 물론이죠.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커피를 내려드리며 저는 그녀에게서 옛날의 저를 봤습니다. 손님, 힘든 일 있으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근데 제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날 저는 그녀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모든 걸,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강해요. 그리고 당신 편은 생각보다 많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녀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봄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의 저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싶을까?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힘들겠지만 끝은 있어. 그리고 그 끝에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어. 집에 도착해서 엄마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내일 메뉴 뭐로 할까요? 딸이 좋아하는 걸로 하자. 우리 딸 먹고 싶은 거.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제 가치를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충분히 강했고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모든 이야기를 웃으면서 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아니, 이미 그날은 시작되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찾아낸 한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당신 편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출구는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봄날처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